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연명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굉장히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죽기도 어려워 요즘에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또 살려놓고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이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시작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2017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호흡기를 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고 어떠한 치료를 해도 이분은 더 나아질 수 없는 의학적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병원 측에 이제 호흡기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원 측이 그게 권리가 없다. 권한이 그래서 없다. 할 수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병원 측을 말하자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럴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사를 따라서 그 호흡기를 제거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2017년도에 사실은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거 좀 어렵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그런 그 제도가 시작이 됐죠. 사실 그 전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됐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아무런 치료나 어떠한 회복의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의향서입니다. 네. 본인의 의견을 적어서 그렇죠. 결정해 놓는 것. 그거는 보통 이제 건강할 때 일반적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뭐 인공호흡기를 안 하겠다, 안 쓰겠다. 아니면은 뭐 의미 없는 뭐 혈압 투석을 안 하겠다, 아니면 항암제 투여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명만 늘리는 연장이나 연명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94살 때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한 2달 반 정도 넘게 입원을 하셨어요. 이 대퇴부 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너무 어려워지고 힘드시니까 이제 단순히 산소호흡기로 입에 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서 호흡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원래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원치 않는다고. 네. 네, 물론 서류에 사인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맞아요. 그때. 그렇지만 아버지가 여러 번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런 상황 속에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저희가 이제 형제가 6명인데 6명의 의견을 들을 때에 나름대로 의견의 차이점을 보면서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결코 누가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각자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그렇게 써놨을 때에는 상당히 큰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즉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 경험을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료나 치료 부분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치료도 어떠한 진료도 이 상황을 더 낫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완전한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네, 뭐 신앙적인 면으로 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가 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나아질지. 뭐 자녀로서 그쵸? 그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다 보니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도 생각을 하나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했죠,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포인트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 결정을 뭐 미리 했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있으면 얘기도 가능한 건데 의사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치료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정신이, 그렇죠. 예, 의식이 최선을 있다는 다해서 얘기니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웠던 게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를 경험하면서 야, 이게 가족의 의견 참 중요하고 본인의 의견인데 거기서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서 우리끼리만 결정해야 됐다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의견이 그렇게 정확히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 순간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참 그래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뭐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어려워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으면 정말 뭐 1시간, 2시간 내에 이제 호흡이 곤란이 오고 뭐 당연히 그러면 가시겠죠. 예, 그런 네.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 그 결정을 자식이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이 의식이 있으시고 없으시고도 중요한데 그래도 의식이 정말 맑으실 때 그거를 그래도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셨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놓으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번에 한 달 반 전에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인생을 마쳐 천국 가실 때에 이런 얘기를 평소 때 훨씬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의미 없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 아버님의 예를 이제 또 본인 장인어른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로.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마지막에는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쯤 된 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반 전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우리가 보고 기도해 드리고 하면서 천국을 보내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혹시 집이 아니었고 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전의학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안 해놓으셨다면 아마 그 숨이 가쁜 그 포인트에서 기도 삽입을 아마 호흡기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또 호흡을 해가실 자가 수 호흡은 못 하시지만 이 호흡기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도 알고 저희 아빠도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저희 엄마랑 저희는 오빠 하나밖에 없는데 오빠와 또 저희 남편과 이렇게 같이 찬송하면서 손 붙잡고 이렇게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것을 저희 집 침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충분한 어떤 의사소통이 됐을 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이 그렇게 본인도 그렇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네, 어렵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해보면 이래요. 부모님의 의견을 미리 나눠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물어보긴 되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좀 젊으신 분이지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의미 없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니네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럼 형제들은 또 그 의견이 다를지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좀 참고해서 그걸 통해서 마음의 부담이 좀 적게 그것을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살아 계실 때 의식이 좋으실 때 이제 구두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유서, 그렇죠. 유서로 남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서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내가 막 90도 넘고 이제 너무 아프고 그럴 때는 나의 죽음이 조금 가까워졌구나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써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 그 중에 유서 쓰는 시간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연습이 아니라 정말 유서를 씁니다. 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30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40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쓰는 경험이 있고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뭐 모임이나
뭐 수양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쓰시는 행사 경우가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연습이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오는 거니까 예, 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때를 몰라서 그렇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해보고 써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유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볼 거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쓴다라고 다른 사람 즉 자녀 배우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즉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내 유서를 쓰면서 나의 삶도 뒤돌아보고 내 자신도 뒤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 그 컴퓨터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잘 써놓으신 내용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 여러 가지를 진행시킬 때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또 한 번 뒤돌아보고 또 한 번 잘 써놔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친정 아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젊었을 때 교직에도 있으셨고 글을 쓰고 이런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뭐 신문사에 기고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시더라도 난 한 번도 일기도 안 써봤어 뭐 이러신 분이라도 70, 80 되면서는 한 번 좀 꾹꾹 눌러서 내가 한번 써놓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굉장히 많은 글들을 어떤 글들은 그냥 수필이고 어떤 것들은 유서 같은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어떤 글들은 사실은 조금 쓰셨을 때 그 상대방이 뭐 어떤 거는 저희 집 넷째가 동요 대회에 가서 이제 상을 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써놓은 것들이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아빠가 소통을 안 하셔서 그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컴퓨터를 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그런 글이 있었다는 거. 우리 손녀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아쉬웠던 게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손녀에게 그걸 좀 보여주시고 같이 읽고 이렇게 소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물론 마지막에 찾아서 이제 딸한테 읽으라고 주고 좋아하는 거를 봤지만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쓴 글을 손녀하고 나누면 얼마나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쓰시기도 하고 나누시기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서는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써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60대고 70대고 뭐 손주들도 나고 이러면서 내가 그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맞아요. 유서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도 많이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을 잘 못 쓰시더라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다 보면 뭐 내용이 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좀 깊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건 그래도 좀 유서의 내용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없다 해도 뭐가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글로 써놓는 것만 가지고 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한국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말로 한 거는 더 뭐 효력이 없죠. 그래서 정식으로 재산이나 뭐에 대해서 분별하고 원하시면은 정리를 잘 하셔서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확하게 공정 절차를 밟으셔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솔직히 많건 이게 자녀들에게 나눠드릴 때에 뭐 공평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서로 재산이 많든 적든 유서로 뭐 이렇게 정해 주시고 법률 절차가 잘 돼서 그 유서에 따라서 뭐 유산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너무 좋지만
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들을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더 좋은 것은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좀 더 자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그랬으면 어떻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쨌거나 뭐 100세 시대라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100세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 드는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그걸 떼어놓고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잘 뭐 자식에게 분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렇죠. 뭐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어떤 교회나 단체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유서 안에 내가 얼마큼을 어떤 단체에다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후에 자손들이 그것을 법정 투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 불화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직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충분히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실 만한 어떤 재산이 있으실 경우에 그거를 떼어놓고 남은 것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지혜롭게 나누고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는 각각 뭐 양이 많고 적을 떠나서 뭐 물질에 대해서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물론 형제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더 가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이 견물생시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화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삶을 정리하면서 아까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정리한 걸 가지고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시든지 아니면 정리한 거를 나누든지.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가치와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나눠주는, 그리고 그게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전달될 때에 그들에게는 참 보람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혹이라도 이건 너무 나한테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그러신다면 적어도 잘 정리된 내용을 컴퓨터나 전화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배우자나 자녀가 볼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이 쓴 내용의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쓰지 않았을지라도 그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냐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니까 그 의미와 그 뜻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거는 우리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집안의 이야기인데 저희 엄마 집안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평생 예수 안 믿으셨대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파서 누우셨는데 들으시긴 했죠.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들으셨긴 했는데 무슨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정말 아파서 누우셨을 때 목사님 모셔와라. 나는 말씀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그때 목사님도 안 계셔서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기신 그 말하자면 유언이죠. 그때는 유서가 없었으니까 유언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기는 철저한 유교 집안이어서 그 집안 뒤에 사당이 있던 집이었대요. 당선 집이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태워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이 아니면 그거는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 옛날에 뭐 미신도 있고 이럴 때는 그걸 태우면 막 집안이 막 다 뒤집어지고 자손이 다 막 불행해지고 막 유교적인 무슨, 사상이 확실했으니까. 근데 그 우리 할아버지의 그 유언 때문에 그 집안이 그리고 너희들 저거 사당 태우고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힘입어서 이제 저희 뭐 외갓집도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한 마디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님께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저희가 82년도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41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의 이름을 써놓으시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원하시는 것 중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아니 그럼 좀 일찍 살아 계실 때 연락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2019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혹시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생전에 계시면 수소문해서 서로 연락도 하실 수 있었을 전화라도 텐데. 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몰랐죠. 그런 친구분들이 있으셨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는데 뭐 어느 교회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어요. 좀 살아 계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연결이라도 하고 전화 통화라도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꼭 내가 죽고 나서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보시고 아 내가 이것은 살았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녀들이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말하는 요즘 버킷리스트는 아닐지라도 네. 작은 거라도 본인이 꼭 이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미리 좀 하면은 죽은 후회가 아닌 미리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건요, 장례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나의 장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요. 물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장식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시기도 하고 미리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 장례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써놓든지 미리 얘기해 주실 경우에는 돌아가신 후에 준비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 순서, 그리고 또 식장 뭐 이런 부분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친정 아버님 같은 경우는 부르고 싶은 찬송가도 몇 장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좋아하시는 그래서 저희는 그 순서 정하는데 굉장히 편했죠. 말하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써놓으시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장례식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밝게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어느 기독교인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례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탁한 게 하나 있대요. 절대 검은색 옷은 입지 마라. 그래서요, 그분의 장례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음악도 밝은 음악, 처지는 음악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그러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틀고 했고요.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객 같은 분위기, 밝은 옷, 환한 옷, 흰 옷 이런 거를 입고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자식들에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나는 죽는 건 맞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나는 새로운 영생을 살기 때문에 나의 간 걸 보고 슬퍼하는 건 싫어.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석한 분들이 너무 정말 행복하고 기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빠 장례식 때도 저희는 교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교회 처음에 개척하실 때부터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장으로 해서 그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는 없었는데 저희도 아빠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86년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화려하게는 못 입었지만 저희 식구들은 남자들은 넥타이를 까만 거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 저희가. 그래서 조금 환한 뭐 하늘색 톤이나 저희 아들은 조금 살짝 핑크 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와서 조금 다른 장례식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분의 장례식으로 모였지만 이분의 삶을 서로 나누고 그 삶을 기뻐하고 삶을 감사하고 표현되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저희는 하죠. 장례식 그렇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근데 정말 환송해 드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남은 사람이 아프고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슬픈 거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매장을 원하시는지 또는 화장을 원하시는지 이게 좀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분명하게 매장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고 사놓으셨어요. 네, 그 바람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사용하실 네. 매장지를 사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놓지 않으면 엄청 비싸요. 근데 미리 오래전에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사놓으셔서 그게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화장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화장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뭐 여기서 저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좀 특별한 게 두 분이 시신 기증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하루는 되게 좀 심각하게 다 모여라, 뭐 많지도 않지만 자녀들이 모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신 기증을 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뭐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운전도 다 하시고 이제 그러셨을 때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거를 원치 않아서 뭐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뭐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우리가 또 그거를 따를 의향이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의 의견을 좀 듣기를 원하고 네, 존중하길 원하셨는데 존중하길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나 뭐 저희 식구들이, 저희 자녀들이 좋습니다, 좋은 생각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기도 또 그렇죠. 그 자체는 굉장히 고결하고 존엄한 선택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선뜻 막 잘하셨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저와 저희 오빠랑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부모님들끼리 선택이 그렇고 그 이유가 또 분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식구들 모두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버님께서 이제 아프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전에 하늘나라를 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매장이나 화장이나 또 하나는 이제 시신 기부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선택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시신 기증을 하셨을 경우는 뭐 의료 사용 목적으로 그렇게 병원에서 하고 나서 사용하게 이제 되죠. 처음에 가실 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일부를 화장을 해서 우리가 원하면, 가족이 원하면 그 재를 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건 원치 않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은, 갖기를 원했던 것은 아빠가 보시는 성경책과 아빠가 필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성경책 한글로도 쓰시고 막 영어로도 쓰시고 이런 필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갖고도 아빠를 기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남은 것을 뭐 화장해서 저희한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거였고, 또 저희가 또 아는 지인 한 분은 또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올케가 저희 오빠의 아내가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60도 안 돼서 58에 떠났는데 그때는 화장을 해서 이제 그 함에다 갖고 1년 있다가 바다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렇게 아무 바다에다 뿌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뭐 1km, 2km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올케 언니 같은 경우는 바다에 뿌렸어요. 그리고 다 뿌리지 않고 조금씩 남겨서 남아있는 세 딸과 이제 오빠가 조금씩 이렇게 갖고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장을 할 거냐, 뭐 화장을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의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족들이. 그거를 하기가 좀 편한데 그런 아무런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고 가시면 사실은 이렇게 너무 많지 않지만 어떤 선택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 어렵게 매장을 하게 하냐, 돼요. 화장을 하냐, 화장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또 자녀들 간에 또 의견이 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을 할 경우에도 요즘은 뭐 화장을 해서 그 젤을 이제 납골당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아까 수목장 할 경우에 별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미리미리 나누는 것도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쭉 나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는 거는 자신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믿는 사람이면 크리스찬이면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소통의 시작은 자녀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매장에 화장 이렇게 뭐 관계가 가까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부담스럽죠. 자녀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그 부모라는 것은 이제 미성년자가 없고 다 성인이 됐을 때 미성년자 자녀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부모가. 뭐 어떤 부분은 그 꼭 필요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할 수도 있긴 아니면 하죠. 혹시 정말 이런 일이 뭐 아프거나 이제 이럴 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님이 뭐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60인데 아직 100세인데 40년이나 남았어. 뭐 30년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순서대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된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죽음이나 미리 뭐 유서나 이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삶을 정리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 있는 품격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안정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품격 있는 어른으로 살기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답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내용 중에 이게 누구누구의 유익이 되겠다면 많은 분과 나눠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주시고 봐주신 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